1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정부 채무 한도 상한 증액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한 가운데 엇갈린 경제 지표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인 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2%, S&P 500 지수는 0.09%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22% 하락했습니다. 최근 혼조세를 이어가던 유럽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정부 채무 한도 상한 증액 협상에 대한 우려와 독일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의 실적 악화 등이 부담이 됐습니다. 또한 예상보다 저조한 독일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독일은 0.69%, 프랑스는 0.29% 하락한 반면 영국은 0.15% 상승했습니다. 독일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출 및 기업 투자 감소로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이 0.7%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0.8%를 소폭 하회한 수준으로 2011년 3%보다 둔화된 성장세입니다. 독일 최대 수출 시장인 유로존이 경기 후퇴에 진입하고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며 수출에 들이운 먹구름이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재정 절벽 우려 속에서도 예상 외 호조를 보이며 소비 경기 회복 기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6개월 연속으로 경기 위축세를 이어갔고 12월 생산자 물가는 시장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의회가 정부 채무 한도 상한을 높이지 못할 경우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또한 정부 채무 한도 상한을 정해놓은 것은 비효율적이며 잠재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기재라며 한도 상한을 높이지 못하면 국채가 디폴트 위험에 처하는 반면 이를 올리지 않는다고 한도 이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지출하는 일을 막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채무 한도 협상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에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이날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전일 대비 0.9% 내린 배럴당 93달러 2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정부 채무 한도 상한을 늘리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경고가 피치서로부터 전해지기도 했죠. 이 소식에 장 초반 낙폭을 크게 키웠는데요. 다행히 오후장 들어서 나스닥 지수만 하락했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애플의 주가가 어제 이어서 급락하면서 주당 $500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하루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저희와 함께 전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여주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무엇보다 문제는 애플의 주가가 또다시 급락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전략 후강으로
2일 연속 부하권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13,534까지 27포인트 상승하고 S&P 500이 1,472까지 1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3,110까지 6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시초가 하락 출발 후 다우는 상승 반전에 또다시 3개월 내 최고치를 갱신하며 일중 최고가 부근에 마감하고 S&P 500 지수는 장중 내내 약세가 지속되다 장 막판 상승 반전에 성공하였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F로 약세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무르다 낙폭을 만회한 후 약보합에 마감하여 애플이 이틀 연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12월 소매 판매가 0.5% 증가해 재정 절벽 우려에도 호조를 보여 다우를 중심으로 시장에 긍정적이었으나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뉴욕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2월 마이너스 7.8로 6개월 연속 위축되고 애플은 실적 부진과 노무라 증권의 목표 주가 하향으로 3% 이상 급락하여 시장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통신 등 42개 업종이 하락하고 헬스케어, 자동차, 철강, 금융, 항공, 의류, 소매, 유통 업종 중심으로 85개 업종이 상승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6개, 나스닥 100 종목 중 49개, S&P 500 종목 중 317개 종목이 상승하여 상승 종목 수가 소폭 많았습니다. 델컴퓨터가 7.6% 급등하고 제이스펜이, 포드, 갭, 마이크로소프트, JP모간, 월마트, 코카콜라, 홈디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셔브론, 보잉, 선트러스트 뱅크, 메이시스, 모건 스탠리 등이 상승하며 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에텔이 사모펀드의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7.16% 급등하고 12월 소매 판매 증가 소식에 제이시펜이, 메이시스, 홈디포, 갭 등 소매 유통주들이 좋았으며 금융주들도 JP모간, 모건 스탠리 등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실적 부진과 노무라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3% 이상 급락하여 지선 500불이 붕괴되기도 하였습니다. 애플이 500불에 붕괴되어 기술적으로 수가락 가능성이 높아 나스닥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기술적 중요 지선 500불이 이탈하여 400달러 초반까지 추가 하락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다우, 나스닥, S&P 견조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증시의 추천 종목을 보면은 최근에 그 CVS, 아마존, 포드 자동차, 마이크론, 셔브론, 엑스모빌, 시스코, 리서치인모션, 오라클, 갭, 제이시펜이 등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그 포드 자동차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많이 올랐지만은 올해 큰 폭 상승이 전망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전략은 애플 약세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상관없이 미국 시장은 에너지, 자동차, IT, 금융업종 중심으로 시장은 견조할 것이기 때문에 매수 전략 지속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상승세를 보였던 업종들 정리해봤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애플의 추가 하락은 더 이어지겠지만 조정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263.30으로 주간 시장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저점 262.65, 고점 263.65로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5,499계약으로 3일 연속 감소하며 부진하였습니다. 시초가 263.45 강보합의 출발 후 장초반 263.65를 고점으로 곧장 하락 반전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낙폭이 크지 않고 다우를 중심으로 반등이 시도되자 장중 내내 반등을 시도하여 낙폭을 만회한 후 약보합에 마감하였습니다. 시초가 부근 마감으로 V자형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개인이 81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44계약, 기관이 34계약 소폭 매수하였습니다. 장중 내내 뚜렷한 매매 주체 없이 눈치 보며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콜은 약보합, 풋은 강박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가 부담이 됐는데 오늘 하루는 어떤 움직임 보여지게 될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는 반등 하루 만에 시초가 약박 출발 후 장초반 외국인의 현물, 선물, 순차적인 동반 현물, 선물 동반 매수로 종합지수 2016 선물지수 268.10까지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앞세워 선물과 현물을 순차적으로 강력 매도하자 통신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며 종합지수 2000포인트 붕괴 이후 1983포인트 당일 저가까지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공격으로 반등 하루 만에 재차 2000포인트와 5일선, 21선을 모두 이탈하고 박스권 저점 1990포인트마저 붕괴시켜 박스권 저점이 1950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박스권 하단이 확대되며 1950에서 2020포인트 사이의 조정이 전개되더라도 추가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물은 당분간 박스권에서 대형주 중심 기간 그리고 지수상으로 조정이 전개되며 단기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가 이어지면서 종목별 순환 매장이 전개될 수 있으며 선물 옵션은 당분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공격으로 조정장 속에서 박스권을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금일시장은 시초가 종합지수 1988, 선물지수 264포인트 전후에 상승 출발한 후 종합지수 1992포인트, 선물지수 264.5포인트 전후를 고점으로 박스권에서 추가 조정이 전망됩니다. 반등 후 재차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조정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대응 전략은 장 초반 반등 시 추격 매수 자제하고 선물 265 부근에서 매도한 후 하락 시 263에서 262포인트 사이에서는 청산하면서 박스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 선물 매도 시 예상과 달리 상승 265를 돌파해서 상승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손절법은 진입가 대비 0.5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당분간은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시면서 박스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로 262, 고점은 종합지수로 1995, 선물로 265포인트, 하락시 지선은 선물지수 261포인트,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66포인트를 제시하면서 최대 변동폭은 선물지수로 260에 하한선 260, 상한선은 266.5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금일 옵션 매매 전략은 콜매도 또는 양매도한 후 장중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콜매도는 지수 반등 시 선물 265포인트 전에 진입하여서 손절가를 선물지수 기준으로 266포인트 돌파 시에는 손절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콜매도를 유지해 나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옵션 양매도할 경우에는 진입 후 지수가 횡보할 경우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다고 보고 지수 변동성에 따라서 장중 콜, 풋,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 후 추가 조정이 예상된다.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적 완화를 종료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당분간 거둬들일 의도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기도 했죠. 이번 연설에서 주요 골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제였죠. 네. 뉴욕 시간 마감 후에 미시간대에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환기를 해드리는 부분은 연준의 현재 스탠스에 대해서 명확히 투자자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인데요. 연준의 버냉키 의장은 어제 미시간대 연설을 통해서 조기 출구 전략에 대해서 연준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양적 완화 카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로 본다면 양적 완화 카드가 인플레를 유발할 정도로 인플레의 수치가 현재 위험 수준에 있지는 않다라고 논란의 종지부를 끊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경기 부양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양적 완화 카드에 대해서는 당분간 거둬들일 필요가 없다는 측면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연준은 실업률이 6.5% 이하로 들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2.5%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현재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적 완화 카드가 종료 시한을 정해두지 않은 오픈엔디드의 방식이기 때문에 조기 출구 전략의 논란이 현재 불거진 것으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버냉키 의장이 시장에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다는 측면, 이런 점이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연설에서 특히 버냉키 의장의 강한 표현에 눈길이 가게 되는데 연준 정책을 비판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좀 방어적인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도 일부 매파적인 측면을 강조한 이런 연준 위원들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조기 출구 전략의 필요성이 논란이 생겼고 인플레 우려와 관련된 양적 완화의 부작용,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자 하는 흐름이 버냉키 의장의 이번 연설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캔사스시티의 에스터 조지 총재나 리치몬드의 제프리 레커 총재는 전형적인 매파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오늘 새벽에도 보스턴의 에릭 로젠그린 연은 총재나 샌프란시스코의 존 윌리엄스 총재, 그 다음에 미니애폴리스의 나라야마 코콜라코타 총재들은 연준의 양적 완화 카드를 지지한다라고 밝히고 있어 매파와 현재 비둘기파의 힘겨루기도 나타나고 있는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양적 완화 카드를 통해서 시중금리를 많이 낮추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기지 금리를 상당폭 낮춤으로써 모기지 대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 효과와 긍정적인 측면을 밝혔습니다. 이런 점에서 연준이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국채 매입에 들어가는 등 이런 쪽의 내용들은 기조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될 거란 반응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뜨겁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준의 이제 이 내용은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을 확인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뉴욕 증시는 최근 애플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IT 쪽의 내용들이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새벽에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한 협상 이런 쪽의 불협화음을 지적하는 피치사의 경고도 여전히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이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조금 시장에서 강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은 최근 제조업 지수, 오늘 새벽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6개월째 계속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현재 주택 경기는
온기가 조금 올라가면서 소비 심리의 회복 이런 점은 나타나고 있지만 제조업 지수의 부진은 6개월 연속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연준은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번 양적 완화 정책이 공격적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공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 경제 회복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그 지표나 판단을 보면 버냉키 의장은 현재까지도 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냉키 의장의 미시건대 연설 내용을 정리해봤고 이어서 독일 쪽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유로존의 경기 침체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 때는 1.6%까지 네.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치는 지난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0.7%에 그쳤습니다. 잠정치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목표치의 0.8%의 소폭 미달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독일 연방통계국의 지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4분기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로 마이너스권으로 추락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독일이 1분기와 2분기와 3분기 성장세가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4분기 때 수축세로 들어간 것은 역시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 좋지 못했고 그동안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 강도나 경제의 상승 여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도 지난해 4.1%로 2011년 대비 7.8%에서 절반 수준 가까이 현재 떨어진 상태고요. 기업 투자도 4% 전후로 상당히 위축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011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3%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절반 수준에도 밑도는 현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목표치에 많이 떨어진 부분이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돌아설 수 있는 희망이 좀 있어서 이런 점은 긍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1% 전후로 잡았는데 이를 다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독일이 이번 주말쯤에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요. 중국의 4분기 GDP 경제 성장률 수치와 함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FP는 독일이 당초 올해 1%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0.4% 정도로 낮출 수 있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상반기에 플러스를 유지하고 하반기에 유로존과 EU 쪽에 경기 회복을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이런 정책을 현재 가져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다소 낮출 수 있는 여지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4분기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0.5% 위축세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독일은 1분기 성장률을 플러스로 올려야 더블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성장률이 이렇게 주춤한 것은 역시 EU나 유로존의 그 역내 교육 조건이 좋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수출의 55%를 미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권에 현재 할애를 하고 있어서 유로존과 EU권에서는 가장 현재 강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믿음도 상당히 공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주요 민간 기관들이 보는 올해 독일의 경제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정부보다는 좀 밝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 이상은 전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독일의 정부가 보는 수치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이치방크가 지난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1.6%로 봤는데요. 올해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1% 이상을 현재 점치고 있고요. 독일의 민간은행인 데카뱅크에서도 지난해는 그리스의 재총선이나 스페인의 은행권 부실 등 유로존에서 생각지 못한 불확실성이 많이 노정이 됐지만 올해는 이런 내용들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하반기에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치만큼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기대도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주 주말에 독일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를 보고 상반기 중 독일이 선전을 한다면 하반기에는 무난한 목표치 달성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 양 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가 증가했고 삼성전자 등 시총 비중이 큰 대형주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코스닥 지수도 예외가 아니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 규모가 또 무엇보다 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네. 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 현물, 선물 동시에 매도가 진행되면서 그로 인한 베이시스 악화로 프로그램 매물까지 출회되면서 23.3포인트 하락한 1983.7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영향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 등의 전기전자 업종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한 모습이고요. 또 코스닥 시장 역시 기관과 외국인 큰 규모로 동반 순매도를 보이면서 모바일, 바이오, 컨텐츠 업종 등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 중심으로 조금 하락세를 크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5.42포인트 하락한 508.02포인트 마감했고요. 우리 증시는 지난해 말에 미국 쇼핑 시즌 등 미국발 소비 회복 기대, IT주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부품주들이 큰 상승을 이끌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예상보다 미국 소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대만 IT 업계 또 고전을 보이고 있고 애플 주가도 아이폰 5의 소비 부진으로 $500를 하회하는 등의 좀 약간 좀 IT주들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연초 출회될 것으로 전망됐던 프로그램 매물 약 1조 7천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직까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또 세계 최대 상장지수 펀드죠. 뱅가드 펀드. 뱅가드 펀드가 벤치마크를 변경하면서 2013년 연초부터 향후 6개월간 3,600억 원 가량이 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수급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악재가 많습니다. 4분기 실적 부분인데요. 일단 재고 조정과 성과급, 또 일시적인 비용 처리 등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우리나라 4분기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는 수급을 이끌 수 있는 주체가 뚜렷하게 부상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그런 점에서 업종별 순환매 양상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장 특징적으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같은 그런 통신주들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뱅가드 리스크에 따른 외국인의 매도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먼저 애플의 상황부터 한번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려볼 텐데 간밤 애플의 주가가 $500 아래로 떨어지면서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주가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IT 부품주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물론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네. 주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약간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한 그런 IT 부품주들 관련해서는 조금 투자에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 화랑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핸드폰 부품 쪽에 기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가격 하락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IT 부품주들 조금 신중히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IT 부품주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요. 환율 부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단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선진국 재정 불안 완화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자산 매입에 있어서 자본 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빠른 원달러 환율이 향후에 국내 수출주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 1,050원 하회 시에는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6%가량 급락세를 보인 상황에서 최근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중기적인 하락 추세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전 저점 부근이죠. 그리고 중요한 분기점인 1,050원 전후에서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엔달러 환율이죠. 일본 아베 신임 총리의 양적 완화 확대 발언 계기로 급격하게 엔달러 환율도 조금 약한 흐름 보였는데요. 단기 분기점에 진입하면서 추가적인 급등세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이 우리나라 국내 수급상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환율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네. 뱅가드 주식 매도 금액을 달러로 전환하게 되면서 네. 원화 가치 하락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원달러 환율 강세, 약세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환율 관련주, 자동차 업종 좀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조금 강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길게 본다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환율의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물론 자동차 업종 실적도 괜찮고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앞서 어제장 같은 경우는 통신주와 같은 그런 업종들이 선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업종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을 안 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굳이 지금 종목을 편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STX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웅진그룹 같은 기업 매각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의 투자도 가능해 보이고요. 아니면은 최근 전력난으로 인한 원전 관련 업종들, 한전기술 같은 그런 네. 원전 관련 업종들도 조금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최근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주목받지 못한 테마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 쪽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어떤 뭐 테마주가 있을까요? 사실 코스닥 지수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테마라는 것은 물론 네. 코스닥 테마주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기업 매각 이슈를 가진 테마라든가 원전 테마 네. 이런 조금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뭐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그런 환율 단기 반등에 따른 그런 테마도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자는 차원이고요. 코스닥 뭐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예, 뭐 앞에서 네. 제가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시장 상황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환율 1,050원 부근에서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동차 업종 단기적인 탑픽으로 좀 꼽아 보겠는데요. 먼저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북경 3공장 그리고 브라질 공장이 신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규 가동에 따른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글로벌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고요. 또 해외 공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환율 부분 좀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환율 부분이 약간 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은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접근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네. 또 최근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계속해서 저점을 다지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런 환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반등을 해준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 좀 기술적 반등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그중에서 현대차 좀 탑픽으로 뽑아드리겠고요. 무엇보다는 실적입니다. 퍼가 5.5배 정도, 2012년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5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현대차 시초가 매수 권해드리고요.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현대차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박재현 대리와 오늘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로 17부 17청으로 현행보다 2개 부가 늘어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습니다. 15일 발표된 한국거래소의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의 도입 여부가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는 백신 프로그램 168종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41.6%에 해당하는 70종이 악성코드 탐지 치료 기능이 전혀 없는 불량 백신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피델리티 자산운용과 서울대학교의 조사 결과 은퇴 준비를 가장 못하는 연령대는 은퇴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50대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은퇴소득 대체율은 39%이지만 목표소득 대체율은 59%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행정부의 정부 조직도가 골격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제 인수위원회는 출범 9일 만인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새 정부는 현재보다 2개 부처가 늘어나는 큰 정부로 꾸려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조직도를 보면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이라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행정부는 17부 3처 17청으로 현행 15부 2처 18청보다 2개 부서가 늘어납니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결과입니다. 인수위는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하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고 설명하지만 새 정부의 기조가 큰 정부로 잡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처 수조로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과 비슷합니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역점적으로 내세운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중시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무상보육, 복지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명칭은 안전행정부로 변경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켰습니다. 경찰청도 각종 범죄 발생에 책임있게 대처하기 위해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박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하듯 경제 관련 부처의 규모와 역할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신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독립부처설이 돌았던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총괄 기능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까지 맡게 됩니다.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인 중소기업 정책 기능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획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됐습니다. 다만 중기청이 요구했던 중소기업부 승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해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 기능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수건이었던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이끌어냄으로써 경제 관련 선임부처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로 규모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경제부처 강화에 따라 비경제부처는 조직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기술부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정책 기능을 넘김에 따라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됐고 외교통상부 역시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 외교부로 축소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연내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합니다. 내년 초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이 급락하거나 또는 급등했을 때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 여부가 연내 확정됩니다. 상하한가 제도의 존속을 둘러싼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한가 제도의 존속을 둘러싼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거래소는 1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거래소 설립, 미국 달러 선물 야간 시장 개설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금융강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글로벌 선진 거래소를 발돋움하기 위해 올해 안에 15개 전략과제와 70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발전 전략으로는 중시의 안정적 성장 기반 확충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 강화를 우선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 도입 및 시장 안정화 장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거래소의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안에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 설계를 마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연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로는 거래량과 회전율이 급변하는 종목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골라내서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시키는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 형태가 유력합니다. 다만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돼도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면 차세대 매매 체결 시스템 엑스추어 플러스가 내년 초 가동되기 전에는 도입이 힘들 전망입니다.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에 이어서는 현행 상하한가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상하한가는 전 거래일 종가의 15%를 가격 제한폭으로 설정해 그 이상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작전 세력이 상한가에 대량 매수 주문을 내므로써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시의 외풍 취약성과 불안전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필요하면 해외 증시의 시장 안정화 장치를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 내에 창업 초기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를 설립하고 금현물 시장 개설을 추진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도 연내에 인프라를 구축해 모의시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백신 프로그램 10개 가운데 4개가 악성 코드를 탐지 치료 능력이 없는 불량 백신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 백신 프로그램 중에서 악성 코드를 찾지 못하는 그 불량 백신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는 백신 프로그램 168종을 대상으로 성능 실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그중에 41.6%에 해당하는 70종이 악성 코드를 탐지하거나 치료하지 못하는 그 불량 백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량 백신은 방통위가 실험 대상으로 진행한 3,000개의 악성 코드 샘플 중에서 단 한 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6종은 1,000개 미만의 악성 코드만 탐지 치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백신 가운데 절반가량이 불량 제품인 셈입니다. 클린 시스템 환경에서 정상 파일을 악성 코드로 잘못 인식하는 오탐 제품도 31종에 달했으며 서비스 중단, 설치 오류, 실행 오류에 아예 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제품도 29종에 이르렀습니다. 네. 불량 백신이 있으면 우수 백신도 있겠죠.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방통위는 11종의 백신을 우수 제품으로 선정했는데요. 선정 기준은 3,000개의 샘플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그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치료하는 백신들을 선정했습니다. 우수 백신으로는 내주치의 닥터, 네이버 백신, 노에드 2플러스, 바이러스 체이서 8.0, 알약, 비인터넷 클린, V3 365 클리닉, V3 라이트 등 10개사 11종입니다. 네. 끝으로 은퇴 준비에 대한 연령별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피델리티 자산운용과 네. 서울대학교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은퇴 준비를 가장 못하는 연령대는 은퇴까지 시간적 여유가 가장 적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난과 결혼 자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20대도 뒤를 이었습니다. 준비를 가장 잘하는 연령대는 30대였습니다. 직업군별로 살펴봤을 때는 가장 은퇴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사무직이었습니다. 반면 판매직은 준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직전 월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은 은퇴 후에도 61만 원을 벌길 원하지만 실제 은퇴한 뒤 손에 쥐는 돈은 월 4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시 말해 매달 18만 원을 더 준비해야 은퇴 이후에 원하는 수준으로 살 수 있을 것을 뜻합니다. 네. 이슈의 뉴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